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29일이면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골든타임도 놓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1년치 가계부를 좀 살펴보면서 왜 추경이 필요하고 어디에 쓸 계획인가? 우리 팩트 요정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요정이 됐네요, 좋지. 오늘 뭐 핑크색으로 요정 하십니다. 우리 저 앵커 박의 말대로 정부는 총 6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5년 연속 추경 편성한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세 번째 추경이고 결국은 이제 경기가 장기적인 어떤 하강 국면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추경안이 하루빨리 심의 확정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추경안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 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예산이 2조 2천억이고요. 민생 경제 지원 예산이 약 4조 5천억이고요.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추경 재원은 각종 기금 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 7천억이 있고요. 또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약 3,700억이 있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 3조 6천억이 이제 남는데 이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가는 이제 초과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연속 추경을 해도 빚은 안 졌는데 이번에 이제 빚을 지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지금 국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기재부 입장은 실물 경기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이제 우리 민생을 보면 소비가 이제 줄어들었고 수출도 지금 줄어들었고 경제 성장도 엉망이고 거기다 이제 실업률이 악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IMF 같은 데서도 재정을 확대해서 이러한 실물 경기 부진에 대응하라는 조언이 있기는 했었어요. IMF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6조 7천보다 더 많은 한 9조 정도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IMF가 뭐냐면 아직까지 적자 재정이 아닌 독일이나 호주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풀어란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공공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려면 우선 분리해서 재추경부터 먼저 하고 꼼꼼히 따져보자는 거죠. 금년도 1사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잖아요. 이것이 물론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나쁜 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조 7천억이 아니라 10조 이상으로 저는 편성해서 추경을 투입해도 부족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재정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넣어서 우리 경제에 이를테면 긴급 주사, 링거 주사 같은 것들을 놔줘야 되는 상황 같다. 이미 지금 올해 예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증가폭이 큰 예산이었어요. 이미 슈퍼 예산이었다고. 9.7%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큰 무슨 엄청난 위기가 있기 전에는 편성하기 어려운 확장 예산이에요, 이미. 그런데 예비 타당성 면제 24조, 그죠? 예산. 그다음에 생활 SOC 48조. 엄청난 돈이 지금 이미 풀려 나가고 있는 중이고 풀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이미 풀려 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걸 왜 지금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렇게 긴급한 건가? 예산 편성한 지 넉 달도 안 됐는데 하는 게 상당히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위기 재난 지역 지정이라든가 지역 기반 SOC의 확충 사업이라든가 게다가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아니 맨날 긴급복지 하는데 뭘 또 긴급복지 예산이 필요한지. 총선용 선심 예산 아니냐. 현금 살포 예산이다라고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꾸 뭐 복지 지출이니 현금 살포성 예산이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복지 지출에 사용되는 돈은 재난 예방 지역 위기 지정하는 문제와 포함해서 모두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로 더 무슨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왕에 복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복지 예산에 부족분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부족분을 메꿔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넣는 것이어서 추가로 현금 살포가 아니다. 자, 뉴스를 보면 뭐 국가 부채다, 국가 채무다 아주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막 나오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의 차이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께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의 차이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진 의원님께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다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나 채무나 둘 다 빌려서 갚아야 될 돈 것은 맞지만 그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빌렸기 때문에 직접 갚아야 될 돈, 의무가 있는 돈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부채는 그런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뭐 4대 연금 기금 부족액, 또 민자 사업을 펼쳤을 때 손실액, 이건 전부 다 국가가 지급해 주겠다는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국가 부채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법률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정부 회계나 기금에서 발행한 채권, 그다음에 차입금,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발생하는 빚, 이렇게 세 가지만을 국가 채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거에 더해서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데에서 안고 있는 부채들도 다 포함해서 정부의 일반 부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일반 부채로 봐도 우리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 포함된 국가 부채라고 것은. 부릅니다. 국가가 보증을 네. 서서 채무를 포함한 그 금액을. 공공기관의 이제 적자라든지 예. 그렇죠. 이런 것들 나중에 국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이른바 국가 부채 규모. 정부에서는 이걸 일반 정부 부채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 부채의 규모도 GDP 대비 43.8%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이것이 100%를 넘었고 일본은 200%를 넘었고 OECD 평균도 115%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확장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IMF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100%, 일본이 200%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미국은 급하면 자기네 달러 더 찍어내면 돼요. 일본의 엔화도 훨씬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40%가 안 되고 또 소위 이제 국가 부채 거기다가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채까지 하게 되면 우리도 60%가 거의 육박한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공공부채까지 하면 부채까지 네, 하면서. 국가 채무는 아직 의원님 40%가 안 그렇지 됐지만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부가 이게 이미 아직 안 통계를 끝났는데요. 국가 채무가 이제 2020년인가요? 넘어가면 이제 그때 40%가 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대외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높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이 많아서 위기가 오게 되면 당장 외국에서 우리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40%로 하고 관리 재정은 3%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게다가 더욱 심각한 상황은 올 1분기에 작년보다 세수가 8천억 줄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세수 잉여가 예상 못했던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크게 이렇게 재정 적자 확대되지 않고 겨우 때웠는데 올해는 지금 세수 절벽이 예상된다고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이 야, 돈 써. 내가 벌어올게. 든든하고 좋죠. 근데 아무리 봐도 돈 들어올 때가 별로 없는데 가장이 야, 돈 써. 그러면
가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국가 채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빚을 얻어 쓰는 것인데 이 돈이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빚을 많이 끌어온다고 하면 그 외국에 당연히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지요만은 현재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인 GDP 대비 40%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걸 가지고 국가 부도를 우려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까지 어느 정도 선이었습니까? 지금 40%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끝났을 때가 28.7%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을 통해 가지고 28.7%에서 38.2%까지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약 8년 동안에 9년 9.5%가 증가한 거고 매해 1%씩 증가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동결이 됐습니다. 그 3년 연속 38.2, 38.2, 38.2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게 39.5%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추경을 하면. 그렇죠. 추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가는 통과되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게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얼마나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박근혜 정권 때는 마이너스 1.4%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0.6%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 이것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데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건전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건전한 편에 속한다는 데는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 내에서 거기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국가 채무 40% 선 비율을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두고 이 당정청 입장이 좀 명확하게 엇갈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40% 선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40% 근거가 도대체 뭐냐?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그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60% 이야기까지도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40% 마지노선이 깨지면 국가 부도 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잖아요. 예. 잠깐 왜 40% 얘기를 하느냐면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40%라는 것은 공감대였어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KDI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건 왜냐? EU 같은 나라에서는 60%를 재정 준칙으로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그죠? 60%를 지켜라.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유럽 국가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른바 공공기관 공기업 부채가 포함하면 이미 60%를 넘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충당금 이런 것들 재정 적자 나는 것들에 대한 충당금까지를 합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를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만 그 이후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명박 그 정부도 마지막에 그 국가 부채 증가율 0%를 목표로 했었어요. 적어도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더 올라가진 않도록 하자. 이미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 때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70년대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이 30%대였어요. 초반.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79년에 32.6%, 독일 같은 경우에 72년에 36% 이런 수준이었다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때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낮았는데 지금 그 복지 수요 때문에 증가해서 지금 뭐 60%, 80%, 100%를 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더구나 그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 부진한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기준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심리적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니까. 그러니까 OECD에서 60% 권고했는데 사실 그 권고도 이상적인 권고잖아요. 아시겠지만 OECD 국가들 이미 다 100% 넘는단 말이죠. 그 수준에서 우리가 또 팍 깎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사실 이 문제랑 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뭐냐면 그건 연금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증세 문제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되는 문제고 지금 바로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다들 동의한단 말이죠.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그러니까 채무 거예요. 비율과 네. 재정 건전성을 그렇죠. 좀 다르게 놓고 그러니까 봐야 재정 건전성 된다는.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된다는 아니 거죠. 그래서 예. KDI하고 기재부 얘기를 하셨는데 예. KDI의 인사와 기재부 고위 관료가 지금 여기서 40%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연금이라든지 증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지급을 다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 맞아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40%라는 게. 임의적인 근데 뭐냐? 기준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마지노선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쩡한데 저쪽에서 저 불안해. 이자를 높여. 내지는 돈을 빼.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좀 하강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 미역 분쟁이 있습니다. 이 여파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KI대로 권고하고 KDI가 이번에 2.4% 했을 때 2.4% 성장률 안에는 이미 추경 효과를 넣어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경을 안 하게 되면 2.4% 성장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오케이 성장률 우리 포기하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 이런 사회적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경 편성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0.1%를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 77조 원을 풀었는데 일자리 거의 안 늘어나서 지금 저 IMF 이후 최대의 지금 저 실업 인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산업 구조조정이나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적인데 돈이 쓰이지 않고 자꾸 복지 같은데 현금성 살포하는 쪽으로 돈이 자꾸 흘러가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작년에도 보세요. 작년에도 추경을 그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그런 확장 재정을 했는데 재정을 통해서 올라간 GDP 성장률은 0.2%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럼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갖고 0.2%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에너지 바우처니 무슨 뭐 실업급여 뭐 추가 비용이니 무슨 이런 것들 기초생보 이런 거 뭐 아무리 그것이 그 부족한 돈을 현실적으로 메꾸는 거잖아요. 부족한 돈을. 아니 작년에 9.7%나 늘려가지고 예산하는데 뭐 넉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아니 예산을 세워봤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메꾸자라고. 아니 그건 따져보자는 이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 40%가 처음 등장한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2009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얘기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을 40%로 유지해 가겠다. 그 회의에 있었어요. 예라고 발표를 해요. 예. 그 이유는 이 40%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통용될 뿐이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또는 경제학적, 재정학적 근거가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른바 국가부채, 공공부채의 규모가 우리 정부는 GDP 대비 43.7%라고 얘기해요. 요 똑같은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일본이 222%, 미국이 107%, OECD 평균 113.3%. 이거 정부의 발표입니다. 공공부채 포함한 국가부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40%를 만들었을 때 주요 근거고요. 통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당연하죠. 다른 나라는 통일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40%라는 근거를 만들었고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지. 박근혜 정부의 그 40%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국간을 맘대로 열어놓느냐라고 그 당시 비판했었거든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상투적이라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예. 문제는 아까 진중권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노무현 정부 때 28%, 29%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면서 이것이 10% 가까이 뛰어 올라가지고 38%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정 확대를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때는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아니요.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금융위기가 시절 왔어요? 얘기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늘어나냐면 32.2%에서 38.2%가 되니까 4년 동안에 6%가 늘어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3% 늘어난 것을 박근혜 정부 때는 저렇게 4%, 6%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막 써대는 것 아니냐.
국제 재정 건전성도 살펴야지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 40%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를테면 마지노선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것이 왜 꼭 그렇게 지켜져야만 하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은요. 자유한국당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줘가지고 정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지 경제가 정말 크게 성공하는지 한번 연말이 뭐 저 바닥을 찍는 데니까 나는 추경 한번 통과해서, 해줘보고 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그때 되면 효과라는 또 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아니 이 효과라는 게 지금 0.1%라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 아주 택도 없다는 겁니다. 0.1% 나오려면 9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6.7 그 사실 0.1% 이하의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KDI에서도 이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4% 얘기할 때 그 성장률 효과 안에 이미 추경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0.1% 올라갈지도 의문시 되지만은 작년에도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이미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게 금융위기 닥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모든 지표가 IMF와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태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저 우리 있겠지. 수석님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설비 투자, 실제로 성장률, 그렇게 수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업률 고용 모든 게 성과가 그런데 나타나기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니 엊그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률 늘어났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실업률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한계 산업 부분에서 늘어났지 우리가 기간 산업 부분에서는 사실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계 산업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예컨대 자영업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자영업 과잉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비스 적자가 제조업 생산 노동 생산성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란 말이죠. 거기서 노동 생산성을 놀려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희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면 그걸 갖다 복지를 우리가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나오는 거지. 예컨대 생산성 예산 따로 있고 복지 예산 따로 있고 이게 아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퇴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세 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저임금,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지금 갈 곳을 잃은 것이고 OECD나 IMF도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 추경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재정 확대를 해서 기업의 생산성,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요번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에서 그 왜 야당이 왜 그냥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가처럼 총선용 뭐 선심성 이게 아니라는 걸 설득할 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아니 그렇게 항목 중에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의원님. 설득- 아니, 근데 이 항목 중에서 그러면 총선용 항목이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임금, 저생산성의 노동자들이 이를테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거를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다른 답은 거예요. 예산을 사실 더 많이 복지 써야 답은 예산을 사실 되고 간단한 할 거예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게 최저임금 부과하고 저 탄력 근로제 재검토하면 돼요. 바로 지금부터. 그거예요. 탄력 근로제는 되지도 않고 그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그 방향부터 고치고 일단 문제는 기왕에 상승한 최저임금 때문에 이를테면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완전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를테면 소외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다시 최저임금을 낮추면 아니, 저절로 일자리가 좋은 생기는 겁니까? 말씀인데 그 그렇지 말씀이 않잖아요.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거라고. 아니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아니 50% 가까이 저 2년 동안 올리는 그런 임금 상승이 아니 어디 있어요? 2년 전 전 세계 어디에 오죽하면 2년 전 대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IMF에서도 똑같은 권고를 모든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이 급격한 상승이.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저희 외부자들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OECD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OECD에서 최저임금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OECD하고 그 IMF 권고안을 정치하게 읽어보고 그래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기존의 지금 그 정책에서 무엇을 수정 조율할 것인가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네 분의 토론 상황을 지켜보면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재해 추경과 경기 대응 추경을 나누자. 그래서 분리 추경을 하지 않으면 논의 못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 지금 뭐 단지 그것뿐이겠어요. 패스트 출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예. 이 자리에서. 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안 준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추경 예.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명분이 안 서니까 분리하자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경기 진작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할 거라면 어찌됐든 추경다운 추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지금 집권당의 몫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정부의 효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막아야 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재해 이거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지난번에 아마 산불 아마 모든 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그걸 자기들 검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략 프레임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경제 실패론, 경제 폭망론을 들고 총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자면 어떻게든 지금 경제가 살아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처방과 조치들을 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종 음모론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경제가 어렵다고 더 소리 높여서 주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들이잖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서로 함께 하자고 달려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씀. 그중에 경제를 살리는 많은 조치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부가 가장 쉽게 빨리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정 효과, 그렇게 추경을 쓰자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 추경에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들어와서 심의해서 발라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로 필요로 한다고 하는 예산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재추경이 경제 살리는 추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경제 살리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러지. 어려우면 살리는데 함께 하자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게 대통령이란 분이잖아요. 아니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십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아까 하셨어요. 뭐냐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죠? 재추경 빼고 4조 5천억 추경해도 돼요.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서 그거 뭐 대단한 돈도 아니고. 그러나 문제는 상당히 그것도 뭐 얘기 되겠다는 명분이 있는 예산이면 뭐 솔직히 말하면 저라도 국회 빨리 들어가서 협의하라 그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원적인 문제의 처방은 뒤로 제껴놓고 돈 풀어서 경제 성장률 0.1% 올리자.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본질과 거리가 있는 거다 이거. 왜냐하면 2년 동안 일자리 예산 77조 써, 9.7% 무슨 그 엄청난 슈퍼 예산 써. 그렇게 하면서 지금 드러난 결과라는 거는 설비 투자율 20년 만에 최악이야. 수출 6개월 내리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실업률 125만. 상황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야 아니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수성님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수성님. 돈 더 써도 정부가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그런 진단과 처방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안 중에 어떤 것이 허투루 쓰이는 돈인지를 밝혀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3대 플랫폼 플러스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 위기 재난지역 지원, 지역기반 SOC 확충, 긴급병영자금, 창업교육, 실업급여, 기초생보,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일자리 창출 제공, 이 중에 현금 살포성, 경제와는 무관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5G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올해 그 엄청난 9.7%가 넘는 그런 확장 예산을 편성해서 넉 달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돈 모자란다고 하자 그러니 당연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던 거고 또 전 세계적인 경기의 하강 국면이 이렇게 심각하게 올지 몰랐던 거고 또 우리 경제가 더구나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할지 몰라서 추가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내외 경제 상황이 변화됐다. 더구나 그렇다는 거죠. 올 1사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니까 이건 심각하다고 보고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처방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이 무역 갈등은 대한민국만 겪는 일이에요? 어떻게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하냐고. 아니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겪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수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어떻게 22개국 그게 1사분기는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두고 보자고요. 두고 그리고 3050 클럽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리고 보자고. 지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차제에 더 예산을 넣어가지고 경기를 조금 더 부양해보자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선심성이니 무슨 뭔 총선용이니 이렇게 정치적인 규정만 하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예. 경제 살리는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요.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내가 요 말만 딱 할게요. 지금 올해 효과 없이 들어서 어떤 돈을 쓰고 올해 있냐고요, 1분기 지금. 동안에 지금 그 우리 고용률 취업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셨잖아요. 예, 청와대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핵심은 뭐냐면 제조업뿐 아니고 40대 취업자는 27만 명 내지 28만 명씩 감소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늘어난 숫자는 다 뭐냐면 60대 이상 그 3, 40만씩 늘어나니까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넣어서 81만 개의 작년 직접 정부가 관여한 일자리 중에서 16%만 지속적 있게 연계됐고 83%는 정부 돈 끊어지는 순간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만들면서 돈을 쓴다니까 당연히 견제하는 게 야당의 임무죠. 자,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또 5월 국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도 재추경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보자는 의견도 아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전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국회를 시급하게 열자고 하는 것입니까? 추경을 정상적으로 심의해서 국민을 위한 추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반토막 이상 3분의 2를 심사 못하겠다고 하는 야당하고 국회를 정상화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논의의 시작점인 거잖아요. 근데 논의를 이제 시작하자고 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웠는데 이거를 철회하라고 얘기하면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뭐 유감 표명 못하겠다. 유감 표명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각각 알아서 해석하는 거야. 내가 그거 참 유감스럽다 그러면 뭐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다 그러고 나는 유감 표명한 사람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게 조금 안타깝다 이거다. 원래 그게 유감 표명이고 그게 정치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걸 무슨 법으로 따지듯이 뭐 콩알하고 말이야.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언론을 통해서 본 여당의 지금 그 마지막 결론을 냈다는 그 부분이 정말 못내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쉽고. 그렇다면 어쨌든 추경안 논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인영 신임 여당 원내대표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랄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카드가 마땅치 않죠. 예. 그 호프 미팅에서 나온 얘기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더 이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장하지 말고 일반 상임위로 해당 법안을 넘기자. 근데 이것을 이인영 대표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다 해서 의원총회에 소집해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했죠. 예. 그렇죠. 받을 수가 없다는 예.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고 이런 의사진행 방해까지도 다 고소고발을 철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총에서 아이디어처럼 나온 얘기는 들어와라. 자유한국당이 원내에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못한다. 그 장제원 의원이 맥주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야 마셔야 맛있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추경을 호응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가 더 엉망이 됐을 때 야당이 독박을 쓸 가능성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벌한데 얼마나 살벌한 정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에게 그 유감 표명에 준하는 표명을 하고 야당은 들어와서 이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로 경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올 연말까지 0.1% 경제 성장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심판한다고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만 네. 배지단 국회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그건 속수무책이겠죠. 들어오면 사과할 거 있고 못할 거 뭐 있어요. 야 천천히 시간을 갖고 얘기하자 그거는. 그러나 일단 급하니까 우리 재추경부터 얘기하자. 그래서 우선 만나서 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무슨 달래든지 꽃이든지 해야지. 여당이 실리를 찾고
명분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정치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오히려 야당이 더 민망해집니다. 그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할 때 공화당 출신을 전쟁성 장관으로 하면서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야당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시키냐 그럴 때 루즈벨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시끄럽잖아 야당은 입을 막아야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공화당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해서 전쟁도 이겼고요. 루즈벨트는 뭐 그냥 재선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그게 민주주의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당정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큰 틀에서 우리 진 요정님께서 살펴주실까요? 어색하시죠? 예. 지난주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을 점검하자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째,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경찰서장이나 서장 등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교통, 풍속 등 민생 치안 업무는 지자체로 넘겨주고요. 네. 세 번째, 정보 경찰을 통제해서 정치나 선거 개입을 막겠다는 등의 방안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검찰 권력이 줄어드는 대신에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거를 감안한 조처가 아닌가, 대개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지만 그 밑에 일선 형사들이 로테이션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국가수사본부에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생각했던 경찰 개혁하고 지금 이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든 뭐 개문발차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니 저는 사법 권력의 개혁 세트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 개혁, 이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것이다. 경찰 권력을 이를테면 민주화시키고 또 지방자치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5년 전부터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그 자체로 경찰이 이를테면 이분화되는 거잖아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라고 하는 거를 반토막 내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치 개입 논란이 꾸준히 있었고 이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이냐 이 지적이 계속 났었는데 폐지 방안이 아니라 정보경찰의 힘을 빼는 방안으로 이번에 개혁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보경찰이라는 게 그 대외협력 업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리 등을 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업무가 뭐냐면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직무를 분석해 봤더니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 작성이 22.5%예요. 그리고 정작 범죄 첩보 작성은 1.3%예요. 그다음에 정보 경찰의 이제 문제점이 최근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신명 청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통계를 보니까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경찰총장이 있죠. 모두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정보 경찰 출신이더라고요. 60%예요. 이게 사실 출세의 뭐랄까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세를 했는지는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문제인데 이걸 왜 놔뒀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사실로 드러난 보고서 가운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정보경찰이 수집해서 보고를 올렸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 이제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경찰청 정보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전국 각지의 민원들 또 해결해야 될 지역의 수건들 또 시기와 뭐 절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국민적인 요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아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네. 참작해서 대통령 메시지에 활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무슨 그 정책에 반영하게 한다든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지배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꼭 정치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저 수사를 받은 한 정보 경찰관도 선거철만 돌아오면 청와대에서 지역 정보를 요구한다.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안 할 도리가 있냐. 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동원하기 좋은 정보 경찰력을 동원해서 뭐 정치와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6년에 2016년에 예. 대구에서 이제 친박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후보들이 유권자들한테 별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경찰이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혁신센터 가가지고 여기도 방문하고 저기도 방문하고 실제로 친박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한 거죠. 경찰의 보고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거의 뭐 정권을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왔으니까. 근데 예. 지금 따라서 정보 경찰을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보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게 아직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냥 하다 보니까 민간인 사찰도 하고 선거에 대해서 동향 파악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그걸 잘하면 승진도 하고 아까 경찰청장 얘기도 하셨듯이 그러니까 아까 그 강신명 청장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경찰 정보관 교육 자료에 보면 경찰 정보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찰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들의 조직 이데올로기네요. 그냥. 예. 네, 그래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정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성 요령까지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비단 어떤 요구가 있다, 어떤 동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그건 빵점짜리 보고서고 그런 동향이 있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응 방안까지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100점짜리다. 여기 진짜 그 배점 기준이 있네요. 그러니까 컨설팅 기록만 하면 2점, 통보를 하면 5에서 10점, 그다음에 중보를 하면 10에서 20점, 상보하면 20에서 50점, 4단계로 평가 기준이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네. 그거는 사실은 정보기관에서는 예. 이런 평가는 사실 기본이에요. 국정원도 수사단장에게까지 가는 보고서, 원장에게 가는 보고서, 예. 쉽게 얘기하면 VIP한테 가는 보고서 이거마다 다 배점이 달라서 연말에 그거 갖고 시상도 하고 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하면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보라는 게 순도가 얼마나 높은 건지 과연 말하면 정책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 근데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요. 그러니까 정보가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정보를 요구하면은 나머지 89%가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정보경찰이 수집해온 정보 중에 범죄와 관련한 정보는 1.3% 내지 1.4%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대통령 점괘를 봐주느니 막 이런 희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점괘를 봐주는 거예요. 점괘를 봐줬다고 정보 경찰이.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냥 이게 들은 얘기라 예. 근데 점괘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그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정보원이 이름은 안 밝히고 생년월일만 가져가가지고 점쟁이한테 이 중에 누가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김정일 사주도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제 이름이 안 들어갔잖아요. 예. 그때 점쟁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누구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름은 내 말할 수 없고 셋 중에 누가 되냐 그랬더니 김정일을 딱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된다. 아마 그건 보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태어났네, 김정일이. 여기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니 위에서는 확실히 되잖아.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맞춘 거지 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일반적으로 왜 기업의 CEO하고 사주가 유사한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권력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지배라면 아무도 꼼짝을 못한다. 맞긴 맞네요. 맞네. 맞는 얘기긴 하네요. 점쟁이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보 경찰이 점을 보러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보고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사람들이 점을 봐서 보고서 올렸다 그러면 예. 제 추측으로는요. 그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이거는 뭐 한심한 얘기긴 하지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국정원에서 이 역술가들 관리를 했었다고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람들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호적 여론 조성의 한 방편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올라가는 레벨과 수위가 있어요. 행정관이 보는 보고서가 있고 수석이 보는 보고서가 있고 대통령한테 직접 가는 보고서인데 그거는 극히 다른 채널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가지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뭐 편철 파일에 그게 나왔었다고 해서 뭐 그게 대통령 책상까지 가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심기관리용 보고서로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올라갔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궁금한 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첫 해잖아요. 시중 역술인들의 새해 국군 전망이라고 이제 올라간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너무 재밌거든요. 대통령은 언 땅에 꽃을 피우는 사주로 대운이 오면서 국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대운이 2014년부터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2010년 말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천운의 힘을 받으며 국군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통령 이름을 풀이하면 겸손한 덕을 상징하는 지산겸의 개와 건실하게 자신을 향상한 것을 나타내는 지풍성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수석님 혹시 이 보고서 보셨어요? 아니요. 이 보고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저 심기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역술인 관리들을 했겠어요. 그때는 과거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덕담 수준의 재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한테 보든 안 보든 뭐 올라는 갈 수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뭐 반대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한 개혁안이다. 정보 경찰을 폐지하거나 이관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이번에 안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크게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정청이 이번에 내놓은 정보 경찰 개혁의 핵심이 관련 업무 종사 인력 중 11.3%를 감축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 본질적 해결책은 아닌 거고요. 두 번째로 정당 국회 등 상시 출입 중단하고 국회 협력관 제도를 폐지하겠다. 또 경찰 공무원법 개정에서 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처벌하잖아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조항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갖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권력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독대보고를 받지 않겠다. 또 국정원도 이를테면 그런 보고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가 그런 불법 정보들을 요구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 외에 정보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들을 인정한다면 그런 불법이나 일탈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하는 것 외에 또 그런 불법과 일탈이 발생하도록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 외에 그래서 이번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찰위원회는 대부분이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서 경찰의 행정행위나 수사행위나 이런 정보행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외부 민간인들로 하여금 통제하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잘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개혁의 원래 중요한 그 본 뜻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이 자기 걸 어떻게 내려놓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지 권력이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 뭘 하래 이렇게 해가지고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완성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지난주 23일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추모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요. 정치 권력과 개인 사이의 문제 갈등, 시장 권력과 개인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위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죠. 그리고 또 우리 외부자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앞서서 또 봉하마을에 다녀오셨었죠. 청와대 일기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 뭐 윤영찬 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과 함께 묘소도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님도 뵙고 환담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참 보고 싶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심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앞좌석 쪽에 앉아 계시다가 뒤쪽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비서들이 타고 있는 쪽으로. 왜 오시나 했는데 앞좌석 쪽에 앉아 계시다가 뒤쪽으로 왔습니다. 저희들 비서들이 타고 있는 쪽으로. 왜 오시나 했는데 미안해요. 난 담배 하나 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가 매우 뭐랄까 무거운 어떤 결심을 해야 될 때 최후의 어떤 담배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담배를 태우고 돌아가셔서 아마 전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요. 아, 그렇죠. 네.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다음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받겠다. 단일화 설문조사의 문구를 그때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해주셨던 때가 아니었나. 그때 담배 피우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저는 뭐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입 대상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참여정부 때? 예. 그때 이제 한번 그 후보 때죠. 밥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심 식사를 같이 했었고요. 철학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이제 진리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의 상대주의하고 절대주의. 예.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밥 네. 먹고 딱 나가는데 이제 그 뒤에 그 집사하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우리 캠프로 오시라고. 네. 그래서 이게 본론이었구나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진보 정당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 후로 이제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민주당사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제 문틈으로 누가 삐끔 내밀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낙연 총리. 네. 그때 대변인이었나? 그때 그 대변인이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었죠. 직접 뵌 건.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 대표적인 친노 인사라고 불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도지사는 이 드루킹 관련 항소심 재판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었죠. 아무래도 마지막 비서관이니까 또 10년 주기잖아요. 10주기니까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자기 재판이 걸렸으니까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네.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또 SNS에 바로 전날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예, 예.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배운 대로 하겠다면서 정치에 뛰어든 그분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신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는 참석하셨던데. 예. 밝히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저 당선되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5월 23일 날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3일 만에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추도사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서 친노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뭐 보복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뭐 노무현 따라하기만 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때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철학과 또 원칙과 뭐 이런 것들은 다 계승해 나가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추도하는 이런 추도식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고 그 뜻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그거는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일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과는 다른 분이니까 그건 예. 저는 아주 당당하게 잘 정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주기에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또 인상적으로는 부시 전 대통령이 왔었죠. 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약간 충격도 받았는데 당시 사실 굉장히 두 분이 많이 싸웠잖아요, 사실은. 네. 그때 대북 정책 등을 대북 놓고도 정책을 놓고 그랬고, 상당히 이제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파트너로서 굉장히 말 안 듣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부시 독트린이라는 걸 포기하게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협정문에서 결국은 북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군사 옵션이 있었는데 군사 옵션을 없어도 빼버린 것 같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낸 거잖아요. 네. 국가와 국가 사이는 국익이 다르잖아요, 서로. 네. 그거 가지고 부딪혔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먼저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초상화까지 뭐 그려서.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려가지고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한 추도사에 보니까 내가 노무현 대통령 초상을 그렸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할 수를 다 했다. 네. 아주 솔직하게, 화통하게.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분이잖아요. 닮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충분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배석했던 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사실은 부시 대통령은 외교의 전문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의 조언에 많이 의존하고 또 그쪽의 결정에 맡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제3제사 설명하면 You are right. You are perfect right. 가지고 무조건 동의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this man 그랬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친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상당한 그런 신뢰가 쌓였던 게 아닌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코드가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또 이라크 파병 또 뭐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시 그 한국 정부에 특히 국정원과 청와대에 소위 코리안 탈레반들로 가득 차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상당히 케미는 맞았을 것이다. 코드는 안 맞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두 분 다 굉장히 직정적이잖아요. 솔직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통하는 합 같은 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뭐 두 개로 보인다든가, 그죠? 앞에서 한 말이 다르고 뒤에가 한 말이 다르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더 뒤에 오래 남잖아요. 후유증이. 두 분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앞에서 다 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뜻밖의 그런 케미는 맞았을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그냥 저 혼자의 짐작이고. 일각에서는 이번 추모 열기가 진보 인사들의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 인사들이 결집을 해서 이제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향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지원 사격한다. 뭐 이런 해석인 건데요. 당연히 친노 인사들이 전면에 서야 될 국면이죠. 추모 기간이잖아요. 상주잖아요. 정치적 창조인데. 예.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표어를 내걸었던 것처럼 이제 탈상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그 죽음을 애통해하고 비통해할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제 나서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번 그 10주기는 뭐 이제 10년이 됐다고 하는 의미도 의미지만은 저는 뭐 심상치 않게 보이는 거는 뭐 모택동이 얘기했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라는 대치다. 뭐냐? 시끄럽고 요란해야 그게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자 이제 이낙연 총리도 이제 곧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예고를 사실상 한 거고 유시민 이사장도 뭐 정치한다고 그러더라도 욕하지 마라. 조국 수석까지도 대권 주자 반열에 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총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 내년 총선의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일 텐데 다음에 누가 그 유력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다질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 조성, 예열 작업이 시작됐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네. 전 너무 이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이른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주된 관심은 다음 대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총선에 있습니다. 물론 총선이 잘해야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마치도 총선 국면을 열어 제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통은 야당이 먼저 총선 국면을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공천에 관한 룰을 먼저 정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어서 그랬던 것이지만 지난 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국정을 보면서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러한 의석 지형, 국회 구조를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오히려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한테 훨씬 더 컸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저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총선 국면을 일찍 시작한 게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양정철 전 비서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양정철 비서관도 본인 입으로 나는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러 왔지 총선에 출마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예. 라는 말을. 근데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이미 민주정책연구원은 당의 싱크탱크니까 총선의 기본 전략과 또 총선에서 내세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정철 비서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총선 출마는 아니겠지만 인재 영입에 힘쓸 것이다. 근데 이제 총선 출마할 수도 있는데. 왜 어찌하겠어요? 양정철 씨가 양정철 씨가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총선은 제가 봐도 명실상부한 대선 전초전이에요. 왜 여기를 통해서 여고 그야말로 대권 예비 주자들이 이제 낙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명료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바람몰이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저는 그 그림을 갖고 이렇게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안 할 가능성도 저 본인이 그림 그려야 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토크 콘서트에서 양정철 원장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 이사장을 압박하는 듯한 정계에 다시 복귀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는데, 유 이사장이 여기에서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두고 스탠스가 조금 바뀐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유 이사장이 그 너무 시끄러운 탓에 잘 알아듣지 못해서 취지를 잘 못 알아듣고 잘못한 대답이라고 해명을 부적절한 비유가 나온 것이다. 이게 머릿속으로 뭉개구름 더 이상 만들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못 알아들은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에 양정철 원장이 핀트는 정계 복귀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죠. 자기가 못 깎으니까 남이 대신 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었잖아요. 취지로 해석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뜻을 담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내 일을 내가 어떻게 딱 이렇게 하겠냐. 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한 것이지만 나 안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지 한번 연출을 한번 성준의 상상극장 가볼까요? 뭐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당으로서는 참 좋은 자원들이고 합류해 주셔서 뭐 총선에 역할을 하면 그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한다고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세스를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통파 코스를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주당에 입당하고 지역을 정해서 총선에 출마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인정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이런 정통파 코스를 밟아야지 어느 날 무슨 깜짝 쇼 하듯이 그렇게 등장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취임 직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찾아뵙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을 떠올렸을 때 이 닮은 점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은 뭐 진보적인 비전들, 사회 개혁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한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이 이제 공통점인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른 것 같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해결사적 기질 또는 도박사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딱 모였을 때도 예컨대 장인이 빨갱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 같은 것도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서 이겨내고 그다음에 질 것 뻔한데도 나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더 큰 자산으로 환수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질이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이고 그런 기질이 있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숙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계산된 발언들, 그다음에 절제된 발언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좋게 보면 상당히 진지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좀 나쁘게 보면 고구마라 그러잖아요. 약간 답답한 측면도 좀 있는. 청와대 수석으로 참여정부 때 일했던 조기숙 교수가 두 분을 직접 겪었잖아요. 네. 그분이 아주 학술적으로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리더십 검사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두 분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사고적이고 임기응변에 능한 인식형이랍니다. 이른바 ENTP 유형이라네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INFJ형이랍니다. 내향형에 그렇지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감성적이고 판단형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무현이 유연한 원칙주의자라면 문재인은 강골형 원칙주의자다. 네. 이렇게 평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두 분의 그 성격 이런 거를 잘 짚어냈다. 원래 이 본편 원작보다 히트한 속편이 거의 없어요. 영화도.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첫 번째 이 원작이 히트하는 본질적 요소가 있다고. 흥행을 일으킨. 근데 대개 두 번째 만들 때 무엇 때문에 진짜 흥행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베끼려고만 그러니까 짝퉁이 되기 쉽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야당 내에서조차도 그래도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원칙은 지키지만 그 통합과 실용의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런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그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것이 조화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그 서생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상인의 현실 감각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에 먼 세대, 그래도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제가 저랑 정파는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배우고 싶은 점은 적어도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그거 보수가 굳이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보수가 주도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평가하고 싶고 다만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그들의 운동권 상황에서의 그런 경험도 어느 정도 그 뿌리 내려 있는 저는 지금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어떤 국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이런 부분을 잘 융합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과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테크노크라트하며 전문적인 우리 보수 진영의 장점을 잘 융합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Summer breeze blows, autumn leaves fall. These things don't die as time goes by. In the night sky, stars bear your name. They only fall for you, so you can catch that star from the sky and hold it close to your heart. Remember all that we had. I will be there wherever.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도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266건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뭐 이상적인 문구가 있다든지. 그 보수 언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제일 높았어요. 31위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 20위 올라가서 43위가 됐는데 네. 지금보다도 10단계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이 한탄했던 그 언론의 행태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네,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언론도 시민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낼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을 전달해주겠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든 진보적인 판단을 내든 건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분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얼마나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또 나아진 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좀 마음이 아팠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탄핵을 당한 일과 관련해서 학벌사회, 연고사회, 외로이 떠있는 대통령, 예측을 깨고 당선된 죄, 지역구도 극복죄. 당신이 정말로 외로이 떠있다. 내가 이 한국 사회의 주류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단아 같은 존재, 비주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자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내가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회를 이렇게 적은 것 같거든요. 언제고 그런 얘기도 했고 당신은 그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역사 또 그런 기득권의 아부하에야 성공한다고 하는 믿음 또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는 요 속담 이것으로 계속된 600년의 역사를 한번 뒤집고 싶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대통령의 필생의 어떤 신념이 탄핵이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혔을 때 겪었던 그 외로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해서 막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나고 나면은 이분이 뜻했던 바가 또 실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고립이 됐냐면 사실은 호남으로부터 좀 고립이 된 거잖아요. 이분의 문제의식은 이제 이른바 영남 지역의 지역구도를 갖다 극복하는 거. 정말 노력을 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이쪽의 반사적인 지역주의도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은 거의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뒤늦게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로 나타났던 거고 지금 호남 쪽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옛날에 그 호남 지역주의 같은 거 상당 부분 와해됐지 않습니까? 극복이 됐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실현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시 본인은 좌절을 했지만 그 당시에 던졌던 그 화두라는 건 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도 그 뜻이 실현됐구나. 이런 위안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 그가 꾹꾹 눌러 쓴 친필 메모. 이 기록에서 맥락과 의미를 찾아내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다.